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늘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샌디에고라는 도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지금 방문 교수로 와 있고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앞으로 3주 뒤면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벌써 이제 교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이 방송을 송출하는 거다 보니까 음향이라든지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좀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이 가정집에 송출하는 거라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3주 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40분 정도 특강을 하고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인데요.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같은 거 또는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 선별해서 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뭐냐면 냉장고 집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 식품 보관에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일어나는 일들이란 주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식품 보관할 때 냉장고에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시는 분 찾기는 정말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인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또 최근에 나온 내용이 또 진짜인지 아닌지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2월입니다. 11일 얼마 안 됐죠? 충격적인 기사가 뜹니다. 헬스조선이라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런 반찬 용기 사용하는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 몸에 환경 호르몬이 쌓인다라는 기사였는데요. 여기서 이런이라고 하는 건 바로 플라스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반찬 용기 사용한 남성들은 특히 몸에 환경 호르몬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사는 어떤 논문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라는 저널에 어떤 논문이 실렸냐면요.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 실립니다. 바로 냉장고 내 식품 보관용 플라스틱 사용 여부와, 그러니까 대부분 플라스틱 사용하신 경우가 많긴 하지만 또 안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하는 사람과 프탈레이트라는 어떤 안 좋은 화학 물질의 노출과의 상관관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운 거죠. 플라스틱에선 혹시 플라스틱은 뭔가 나쁜 것 같고, 플라스틱에서 뭔가 당연히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 나올 것 같으니까 프탈레이트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조사를 한 것이죠. 했는데 무려 3,333명, 엄청난 숫자죠. 이 숫자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의 어떤 소변 시료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조건은 아까 플라스틱 사용 여부잖아요. 냉장고 보관용으로. 근데 단순히 이러면 그릇만 사용하기 좋은데요. 그릇 사용 여부, 그 다음에 지퍼백 사용 여부, 그 다음 비닐봉지 사용 여부를 전부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냉장고 보관용으로 사용하셨다면, 이 3,333명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사용하셨다면. 참고로 그릇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퍼백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쓰시는 분 찾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 사오면 소분을 하잖아요. 소분해서 지퍼백에 넣고 냉동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비닐봉지도 당연히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거 사용한 사람과 과연 프탈레이트는 노출 여부는 관련이 있을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요. 냉장고 식품 보관에 플라스틱을 사용한 남성의 경우에는 소변 속의 프탈레이트류, 여기 보면 프탈레이트 종류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DEHP라는 이런 프탈레이트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끝에 있는 P가 프탈레이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DEHP 대사물질의 농도가 남성들은 플라스틱을 사용했으면, 냉장고 식품 보관용으로 했으면 무려 37%, 평균 37%가 높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프탈레이트의 대사물질 농도가 높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됐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성은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튼 남성들이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그럼 프탈레이트의 독성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독성이 뭐냐면 독성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게 알려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먼저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 독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능 발달에 모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관리 규제하는 화학 물질이 바로 프탈레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남성한테서 무려 37% 높게 나왔다는 건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논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논문에서는, 냉장고 내 식품이 당연히 플라스틱에 노출 오랫동안 닿아 있으니까, 당연히 어떤 플라스틱에서 프탈레이트가 나왔을 것이다. 나오니까 식품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특히 지방이 많은 식품 쪽으로 많이 이동했을 것이다. 당연히 당연히 플라스틱 안에 식품을 우리는 언젠가 꺼내서 먹겠죠. 먹으니까 그래서 인체에 유입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라고요? 추정입니다. 추정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추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려 좀 이상하죠. 여성하고는 상관관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자를 이걸 시청하고 계신 여성분이시라면 냉장고에 플라스틱의 음식을 담아서 드셨다 하더라도 그 드시나 안 드시나 포탈레이트에 그 노출되는 그 어떤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이게 조금 의아하실 겁니다. 저도 의아하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의아하실 텐데요. 이 논문에서는 아까 남성이 상대적으로 그 먹는 양이 좀 적지 않냐. 지방이 주로 지방 쪽으로 포탈레이트가 이동하니까 남성들이 지방 섭취량이 좀 더 많고 여성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조금 의아한 게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먹었으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먹는 양이 적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남성이 37% 높게 나왔죠. 그럼 여성은 예를 들어 15% 높게 나온다든지 20% 높게 나온다든지 뭔가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성은 아예 상관관계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냉장고 안에 플라스틱 쓰신 경우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반찬이나 뭐 식품을 담으셨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에 있는 용기 안에 있는 음식은 전부 다 남편한테만 주고, 또는 아들한테만 주고, 본인은 예를 들어 유리에만 담겨있는, 다른 스테인리스만 담겨있는 거, 반찬만 드셨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또 상대적으로 지금도 맞벌이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이 외벌이 하는 경우가 여전히 좀 비율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들보다 오히려 여성분들이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라고 합니다. 실제 반찬을. 그러면 여성이 더 높게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 이 논리대로 하면 여성이 더 포탈레이트에 더 많이 노출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는 뭔가가 이상하다고 아마 생각이 드셔야 정상인 겁니다. 저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탈레이트라고 하는 건 주로 어디 쓰이냐면요. 옛날에 다양하게도 쓰였는데 요새는 거의 PVC라는 특정 플라스틱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PVC 넣어서 이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넣어서 PVC 랩으로도 쓰고요. 적당히 넣어서 이제 PVC 상하수도관으로도 널리 쓰이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PVC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논문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릇, 지퍼백, 비닐봉지를 사용 여부로 이제 본 거예요. 이걸 사용한 남성들은, 그러니까 여기다 음식을 담았던 남성들은 포탈레이트에 여지없이 노출돼서 비례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VC, 그럼 그릇에 PVC를 썼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릇의 PVC는 여러분 그럼도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의학 채널 비욘드 구독자님들한테 그냥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VC 그릇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새는요? 그러니까 20년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소든 예를 들어서 무슨 롯데마트를 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런 음식 보관용 이런 김치 냉장고용 그런 김치 보관용뿐만 아니라 그릇들 용기 이렇게 보시면 PVC 그릇은 찾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정 지을게요. 불가능합니다. 요새 PVC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지퍼백인데요. 지퍼백 다 쓰신잖아요. 근데 지퍼백은요 PVC로 안 만듭니다. 요새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여러분 의심스러우시면 집에 있는 그 지퍼백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럼 재질이 나옵니다.
PVC라고 적혀 있은 거 찾으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가정용은 더더욱 그렇고요. 다 보면 무슨 PE라는 글자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PP라는 걸 아마 보실 거지 PVC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에 15년 전, 10년 전만 해도 비닐봉지, 뭐 봉다리라고 라고도 하죠. 비닐봉다리라고도 하는데 이 PVC가 사실 비닐봉지에 예전에 좀 썼었어요. 예, 특히 옛날 검은색 비닐봉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검은색 비닐봉지는 PVC 정말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검은색 비닐봉지도요. 요즘 PEPP를 많이 씁니다. PVC 잘 안 써요, 여러분들. 비닐봉지로.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용도로는. 그러니까 PVC가 안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VC에는 프탈레이트가 쓰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아니니까 PVC가 안 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프탈레이트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식품용기로 그럼 뭘 쓰는 게 주로 뭘까요, 여러분들? 식품용기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PE와 PP입니다. 거의 이게 대부분이라 보셔도 돼요, 요새는. 거의 이게 대부분. 일반적인 이제 범용 플라스틱 용기고요. 뭐 일반 특수 플라스틱 용기도 있죠.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건 PE, PP입니다. 그럼 여기서 프탈레이트가 나왔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EPP에는 프탈레이트 가수에 쓰지 않습니다. 예, 쓰지 않습니다. 예. 뭐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새는 아예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 주세요. 아예 원래 뭐 안 쓸 수는 있지만 그런데 PEPP라는 게 처음부터 그 모양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게 처음에 어떤 모양을 띠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모양을 띠고 있어야 이렇게 보기 좋게 담을 수 있는 건데, 그럼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해야 되지 않냐. 성형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수세 쓰지 않냐. 가수세 써서 이렇게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틀에 놓고 나중에 가수세 빼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PEPP 소재는 열 가소성 수지라고 그래서 열만 가해도 유연해집니다. 특정 온도 넘어가면 유연해지거든요. 그럼 틀에다 놓고 식히면 바로 그 틀이 딱 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가수세 쓰면 더 난처해져요. 가수세 써서 틀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가수세 또 빼놔야 되거든요. 그 상태로 남기면 안 됩니다. PEPP에서는. 그러니까 더 번거로운 겁니다.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체에서 그럴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탈레이트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다이소든 예를 들어서 뭐 롯데마트든 이마트든 그런 데서 이런 데 납품하려면요. 또 대부분 또 인증서 같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험기관에서 분석했다라는. 그럼 대부분 프탈레이트 미검출 이런 거 뜨죠? 예, 그런 거 사실 검사할 필요도 없는데 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 거 있어야 또 소비자들이 되게 마음 편해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프탈레이트는 검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제 특강을 들으신 많은 분들께서는 또 많이 의아하실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아까 보면 남성이든 뭐 아무튼 여성이든 몸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건 맞지 않느냐? 맞는데 분명 뭔가 맞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우리 몸에서 지금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거잖아요, 그죠? 네, 된 건데. 그래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논문의 가설이 그 가설이 저는 조금은,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다른 가설을 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학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히려 연관성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바로, 오히려 이 3,333명을요, 어떻게 조사했으면 좋았냐면, 배달 포장 음식에 먹는 횟수. 그러니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이게 충분히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몇 번 배달시켜 먹는지. 그잖아요. 우리가 신용카드 기록 내용만 봐도 한 달에 대충 몇 번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포장 음식 횟수. 그 횟수와의 우리 몸에서 프탈레이트에 검출되는 그 양의 어떤 비례 관계. 이런 상관관계를 봤으면 오히려 더 정확했을 거라고 좀 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또 외식 비율. 상대적 외식 비율이 좀 더 높은 사람과 상대적 외식 비율이 낮은 사람. 이런 상관관계를 보는 게 더 정확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말에 이제 근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면 배달 포장 음식이 오히려 더 프탈레이트 가능성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냐면 참 바로 이 PVC 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욘드에서 제 특강 영상을 일부 이제 쇼츠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놨잖아요. 올려놨었는데요. 그 조회수가 오늘 보니까 67만 회까지 갔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랩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정용으로 쓰는 랩은 이제 PO 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폴리올레핀 랩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폴리에틸렌 계열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주로 업소용, 밖에서 뭐 음식이든 이런 식당에서 이제 쓰는 어떤 이런 랩들은 주로 PVC 랩을 많이 씁니다. 불법도 아니고요. 업소용을 많이 쓰는데, PVC 랩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쓰는 이유는 그겁니다. 되게 좋아요, 성능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일반 여러분 가정용 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쭉쭉 늘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잘 달라붙습니다. 굉장히 잘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습기도 안 찹니다. 습기도 안 차니까 너무 음식이 신선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예를 들어서 축산물, 이런 돼지고기, 소고기를 이게 딱 포장해 놨는데 습기가 막 차잖아요. 그러면 신선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소문날 거예요, 금세.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어떤 마트를 가면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 어떤 마트를 가면 신선하다. 이런 소문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PVC 랩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짬뽕 같은 거를 막 PVC 랩을 포장해서 배달하게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포장돼 뜯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난리 나죠. 예. 정말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일반 PO 랩 같은 경우는 했을 때 자칫 접착력이 PVC 랩보다 안 좋기 때문에 자칫 이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PVC 랩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아무튼 PVC 랩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배달 포장을 많이 시켜 드신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짬뽕 같은 거, 충분히,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이런 거 PVC 랩으로 다 포장돼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지방이 많은 것, 그러니까 기름진 것들, 그런 것들이 PVC 랩에 직접 닿게 되면, 직접 닿는 거잖아요. 지방이 많은 성분에, 또 기름진 거에. 그럴 경우에는 이 PVC 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화학물질이 용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업체에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이제 국내 업체에서는, 우리 PVC 랩에는 푸탈레이트 가스를 쓰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 우리나라 국내 대부분 업체들은 실제 PVC 랩에 이 푸탈레이트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여러분들 좀 오해가 많으신데요. 이 정부 기준 규격을 제가 오늘 그냥 정부 자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구 및 용기 포장이라고 나오죠, 품목이.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예. 가스 종류, 푸탈레이트 가스 종류는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DEHP라고 나오죠. 이거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사용 금지로 나오죠. 다음 여기 자세히 보면 DH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푸탈레이트 계열은 아닌데, 가수제로 많이 쓰였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랩에 아예 사용 금지로 딱 못을 박아놓죠. 얘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랩에.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다른 푸탈레이트 같은 경우는 랩에 써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 PVC 랩에 푸탈레이트 쓰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불법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PVC에 대해서 기준치를 정해놨어요. PVC에 대해서 가수에 써도 된다. 정부에서 써도 되는데, 다만 뭐라고 되어 있죠? 기준치가 다 있습니다. DBP라고 하는 거는 0.3 mg per 리터 이하로 써야 된다. 이렇게 다 기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알겠죠? 불법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국내 업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푸탈레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표하다 보니까 요새는 좀 많이 안 쓰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PVC 랩에 이제 만들어서, 푸탈레이트 써서 제조한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만약 있다면, 보통 식품 포장용을 안 쓴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 음식점에서, 진짜 식품 포장용 PVC 랩을 썼는지, 일반 포장용 PVC 랩을 썼는지는 사다 썼는지 사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전국에 수십만 개가 되는 음식점은 다 전수조사한 결과가 아주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걸 하지도 않았고요. 예,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이게 주문할 때 이런 것 저런 거 따지고 주문했을 가능성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PVC 랩을 사다 쓰는데, 식품 포장용인지 일반 포장용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구별해서 샀을지, 이것도 지금 불분명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거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게 이겁니다. 바로, 이 푸탈레이트 가수에 쓰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시는 것처럼. 불법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수입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PVC 랩에 푸탈레이트가 들어온 그런 제품을 우리가 수입해서 팔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입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업체에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제조한 거를 갖고 왔어요. 푸탈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불법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거를 또 일반적으로 더 싸게 뭐 납품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만큼 또 풀려 나갔는지 이런 것들 전수조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아까 말한 저런 기름진 것들에 PVC 랩이 오랫동안 노출돼 있을 때 충분히 용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억측 아니시냐 뭐 이렇게 저한테 또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노출되는 거냐. 근데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정부 결과를 제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 결과입니다. 제가 실험한 게 아니에요. 2024년 4월에 정부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푸탈레이트 중에서 많이 쓰는 7종이 있어요. 7개 종류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인간은,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노출이 돼 있을까? 노출돼 있을까를 실제 이제 분석한 거예요. 했더니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 7개 종류 여기 보이시죠? 보이는데 실제로 0000 나와야 어떻게 보면 정상이잖아요. 그죠? 아예 노출이 안 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푸탈레이트니까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 몸에서는 이 푸탈레이트가 저렇게 검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푸탈레이트 가수를 안 씁니다. 이렇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몸에서는, 아까 그 논문에서도 논문에서도 그렇고, 이 정부 결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는 지금 푸탈레이트가 검출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 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근데 물론 이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근데 현재 인체 노출 안전 기준과 비교한 이런 위해 지수를 따져봤을 때, 안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어디 가서 얘기하기 쉽진 않은 내용인데요. 그냥 구독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 단일 독성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푸탈레이트 하나 가지고 어떤 푸탈레이트가 있으면, 그거나 동물한테 먹여봐요. 그때 독성 나타내는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어떤 기준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실제로 노출이 되면 푸탈레이트만 노출됩니까? 푸탈레이트만 쪽쪽 빨아드시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음식을 통해 들어오면 음식과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 복합 독성, 그러니까 푸탈레이트가 다른 어떤 유해 물질과 같이 있을 때 음식 들어오면 중금속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과불화물도 들어오거든요. 다른 것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떤 복합 독성들,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기준치 이하인데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복합 독성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요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한 수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는 단일 독성을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최대한 노출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출이 안 되면 되는 거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정부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은연중에 푸탈레이트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원인이 이제 전 PVC 랩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여러분들 접속된 사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두 눈을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입니다. 평일 오후 2시에 지금 특강을 하는데 밤에 하는 것도 아닌데 무려 지금 372명이 지금 접속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따가 특강 다 끝나고 나서 일부 선별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7월달에 한 번 더 특강 한 번 더 하고 8월달에는 아마 스튜디오에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 설명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튼 우리가 인간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이 푸탈레이트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오염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정부는 뭔가 이유를 설명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료 그대로 갖고 왔고요. 성인의 경우, 식품용 기구 용기에서 가공식품 등으로 이행되는 푸탈레이트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는 장난감 등에서 노출된다. 여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인의 경우 식품용 기구 용기에서 가공식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가공식품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오염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좀 의아하죠? 식품용 기구 용기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품용 기구 용기에 PVC를 안 씁니다. 요새는. 예. 뭐 옛날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식품용 기구 용기에서 또 그런 어떤 생산 업체에서 PVC 쓰는 경우는 정말 요새는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기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아무튼 뭔가 식품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전 식품으로 넘어가는 그게 주된 경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PVC 랩, 지금도 아까 말한 뭐 수입산에 푸탈라이트 쓰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름진과에 너무 노출된 것들을 많이 배달시켜 드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아닌 사람들보다는 푸탈레이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물론 그 배달시켜 드신 분들이 주로 국내산으로 제조된 그런 PVC 랩으로만 된 것만 사 드셨다면, 배달해 드셨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여러분 눈으로 보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게 국내산인지 수입산 PVC 랩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수입산 푸탈라이트가 들어간 PVC 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집에 오면 그 마트에서 포장된 PVC 랩은 그냥 바로 최대한 빨리 벗겨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좋아. PVC 랩에 의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제 노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PVC 포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PVC 랩으로 이제 뭐 가끔 이제 역시 소금 같은 거에서 PVC에 감싸서 뭐 보관해 놓는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음식 같은 거 이게 딱 PVC로 감싸서 냉장 보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은연중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PVC 랩 외에 그럼 다른 노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가능성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굳이 찾자면 이제 PVC 상하수도관, 이 PVC 관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상수도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취수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이 시작되는, 물을 이제 모으는, 거기서 이제 취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물이 있고요. 그 도수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서 여러분 정수장으로 갑니다. 그럼 정수장에서 이제 물을 깨끗이 합니다. 물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돗물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그다음에 이 정수장에서 이제 송수관을 통해서, 그다음 배수관을 통해서, 그다음 마지막 급수관을 통합니다. 급수관 다음이 수도꼭지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로 우리는 목욕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일반 식당에서 수돗물로 요리를 하죠. 여러분 일반 식당에서 정수기 물로 요리하는 식당 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식당에 이게 요리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가끔 식당 가면 불가능하죠, 사실은. 엄청나게 빠르게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수기 물로 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수기 여러분 다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힘들죠. 특히 역삼투막 정수기는요, 따로 바로바로 물이 빨리 안 나오니까 저수조가 따로 있죠. 평소에 물을 보관해 놨다가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 수돗물로 식당에서 요리를 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수돗물로 이제 보통 요리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배수관을 거친다라고 나와 있죠. 배수관. 그럼 배수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관 재질 우리나라 평균입니다. 이건 평균입니다. 또 매년 바뀔 겁니다. 매년 교체를 하니까요. 자,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냐면 배수관이 약 50%는 덕탈 주철관이라고 합니다. 덕탈 주철관은 뭐냐면 철에다가 이것저것 섞은 거예요. 다른 원소들을 섞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50% 이런 건데 여전히 폴리에틸렌도 16%인데 문제는 여전히 PVC 상하수도관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이건 평균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PVC관이 거의 0%에 가까운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23%보다 높은 20%에 육박하는 곳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빨리 교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가 있는데 이 한 번 들어없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마 교체가 되겠죠. 아무튼 PVC관이 우리 지하에는 13% 정도는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PVC에는 아까 푸탈레이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상하수도관에는 뭐 당연히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뭔가 용출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요. 연구 논문입니다. 연구 논문 보시면 워터 리서치라는 세계 저명학술지에 2011년에 나왔던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커서 갖고 왔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PVC로 만든 수도관에서 과연 거기에 이제 물이 계속 흐르면 과연 뭐가 용출될까라는 이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일단 포탈레이트는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비닐 클로라이드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합니다. 최초로. 며칠 지났더니 수십 나노그램 퍼 리터, 뭐 적은 양이긴 하지만 용출이 됐다 이거죠. 2년 지나니까 더 축적되는 양이 수백 나노그램 퍼 리터가 축적이 되더라. 물론 이제 뭐 기준치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PVC 관에서 어떤 비닐 클로라이드가 그 안에 뭔가 잔류하고 있는 그런 화학 물질이 용출되는 거는 그런 논문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이 논문이 시사한 바가 뭐냐면, 비닐 클로라이드가 잔류하고 있는 게 나와 있을 정도면요, 실제로 그 안에 있던 가수제도 역시 용출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이 상하수도관을 거치다 보면 혹시라도 스포탈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PVC관을 지나가게 되면 저런 비닐 클로라이드가 저렇게 용출되는 것처럼 포탈레이트도 극미량이지만 용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로 당연히 이렇게 식당에서 당연히 수돗물로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상관관계로 외식의 가능성을 그래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실제 이걸로 인해 우리가 포탈레이트에 노출될 양을 따져보면, 저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적다라고 봅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비중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 PVC관에서 용출될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가 노출되는 그걸 보면, 기여하는 걸 따져보면,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1%도 안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가능성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결론은 주된 원인은 주로 PVC 랩, 은연중에 노출되는, 아까 말한 그런 포장이나 배달할 때 포장되는 거, 또는 식당에서 평소에 보관할 때 PVC 랩으로 뭐 감싸서 뭐 냉장 보관, 냉동 보관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좀 노출되는 경우, 이거라고 제가 그거의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포탈레이트에 노출되는 게 아까 맨 처음 소개해드린 논문처럼 이런 그냥 냉장고에 쓰이는 일반적인 범용 플라스틱 PPP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신 PPP 플라스틱 용기를 그걸 갖다 버리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주로 노출될 경로는 PVC 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내산 같은 경우는 PVC 랩에 포탈레이트 가수제를 거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수입사에 들어가 있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은연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PVC 랩을 나쁘게 뭐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2024년 1월에 원래 PVC 랩 퇴출하기로 이미 정부가 계획을 세웠었어요. 2024년 1월에. 근데 퇴출됐다는 말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 지금도 인터넷에 팔거든요. 그럼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살 수 있습니다. PVC 랩 업소용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고 있어요. 원래 퇴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왜 계획만 세웠고 퇴출을 왜 시행을 못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다른 비욘디 전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왜 당장 퇴출을 못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예전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팔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VC관보단 PVC 랩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7분 정도 남았는데 7분 정도 이제 또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기 사용 팁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플라스틱, 이런 식품 용기에 관한 어떤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짧게 어떤 팁을 알려드리는 게 나중에 쇼츠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쇼츠로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팁을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들 냉장고에 어떤 그릇으로, 이 보관 용기로 PPP 플라스틱을 쓰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환경 호르몬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PPP에서 환경 호르몬 나왔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안 나오고요. 그런데 뭘 걱정하셔야 되냐면 미세 플라스틱을 걱정하셔야 되는데 초기에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품 초기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이라는 건 이 고분자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게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해 현상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 서서히 조금씩 그 분해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조금씩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담고 여러 가지 또 산성도가 높은 또 그런 음식 담다 보면 조금씩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용기를 쓰신다면 이거를
평생 갖고 가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너무 이제 아끼신다고 너무 이제 이걸 오래 쓰시려고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정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기적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흠집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흠집들이. 딱히, 그러니까 흠집이 너무 눈에 띄게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미련 없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이제 뭐 기반의 용기들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뭘 걱정하시면 되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연마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는 뭐 상식이 돼버렸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연마제 성분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연마제 성분이. 예, 그래서 세제로 닦아도 안 닦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름으로 딱 닦으셔야 이제 뭔가 새까맣게 뭐가 묻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연마제만 확실히 제거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야 됩니다. 기름으로. 아무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테인리스가 영원히 녹이 안 쓸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스테인리스란 말 정의 자체가 녹이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녹이 잘 안 쓴다는 뜻인데, 근데 영원히 안 쓴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테인리스도 여러분 녹이 씁니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이게 관리 잘 못하시면,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게 제대로 세척이 안 돼서 잔여물이 좀 남아있다든지, 또 산성도가 높은 음식들이 잔여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부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 오래된 스테인리스 용기 같은 거 보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붉은색 점들이 보여요. 점들이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럼 부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니켈이나 크로뮴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음식을 담으면 불필요하게 먹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테인리스도 반드시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관찰하셔서 부식 여부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리 용기도 당연히 많이 쓰시죠. 당연히 많이 쓰시는데, 유리에 대한 또 안 좋은 뭐 여러 가지 소문도 있고요. 유리의 최대 단점은 그거죠. 뭐 저도 항상 이렇게 냉장고에서 이렇게 음식 꺼낼 때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꺼냅니다. 진짜로. 혹시라도 손이 미끄러져서 깨질까봐 항상 불안하죠. 사실 유리는. 또 무겁고.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 용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리 같은 경우에서 이제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더라고요. 예, 또 저도 질문 많이 받았는데, 아니 유리 쓰면 유리에 납이 쓰인다던데, 납이 쓰인다, 중금속 납이 쓰이니까 유리에다 음식 담으면 납성분이 용출 나와서 우리는 좀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이 질문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옛날 이제 크리스탈 유리, 뭐 와인잔이라든지 옛날에 와인잔 같은데 이제 그런 데에는 이런 납성분이 들어갔었는데, 요새는 그런 와인잔에도 안 씁니다, 여러분들. 안 쓰고요. 아주 옛날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 유리에서 납 걱정하시는 분들 아주 옛날 어떤 이상한 옛날 자료를 보시고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새는 안 쓰고 다른 금속 산화물을 씁니다. 와인잔에도. 그래서 유리 자체에서 뭐 음식 담았다고 해서 납성분이 용출돼서 내가 뭐 지금 뭔가 문제 생길 것 같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유리는 항상 깨지는 걸 항상 걱정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한 가지를 짧게 더 말씀드리면, BPA 프리 제품, 플라스틱 용기 사다 보면 BPA 프리 제품도 있어요. 특히 그 투명하면서 단단한 용기들 중에서 이제 BPA 프리를 되게 강조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BPA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스페놀 A인데 환경 호르몬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거고요. 뭐 독성은 뭐 내분비계 교란 화학 물질이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안 빠집니다. 우리 특히 어린이 청소년한테 행동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성인한테도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관리를 많이 하는 그런 화학물질입니다. 근데 실시간 접속자분이 440명이 돼서 제가 지금 금요일 밤 10시 특강하는 듯한 지금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BPA라는 게 어디에 많이 쓰냐면, 옛날에 이제 투명하면서 단단한 용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폴리카보네이트 만들 때 이제 비스페놀 A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음식 담으면 이제 어떻게 기름지거나 산성도 높은 거 담으면 이제 BPA가 용출돼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조림 캔 내부 코팅제에는 이제 에폭시 수지라는 걸 이제 코팅하게 되는데, 이 에폭시 수지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원료가 비스페놀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게 산성도 높거나 그런 거에서 높은 거나 기름진 거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 BPA가 좀 용출될 수 있긴 합니다. 참고로. 자, 그런데 이제 BPA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대체제를 많이 이제 개발했죠, 당연히. 대체제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도 비슷한 비스페놀 S라는 게 이제 많이 쓰입니다. BPS라고 하는데요. 이 근데 BPS는 이제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됐었죠.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과들이 이제 속속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BPS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논문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 BPS가 이제 동물, 이제, 보통, 인간은 여성한테는 이제 전립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일부 동물 중에서 이제 암컷의 수컷과 암컷에도 전립선이 있거든요. 근데 동물의 전립선에서 수컷과 암컷에서 모두 내분비 교란이 나타난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BPS도 이제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가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혹시 이제 투명하고 단단한 용기인데, BP 프리를 막 강조한 제품이다. 그러면 한번 그 회사에 요즘 다 고객센터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하세요. 혹시 BPS로 만든 거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BPS로 쓴 게 맞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검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냐라고 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답이 이제 뜨뜻미지근하게 온다, 정확하게 답이 안 온다라고 하면 그런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기름진 거나 산성도 높은 것들, 그런 음식만 담지 않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조한 음식을 담았다고 해서 거기서 BPS가 용출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은 뭐냐면요. 그래서 오늘 용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용기별은 다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건, 위험성이 있고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게 오늘 뜻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다 끝났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채팅창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질문줄 중에서 좀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접속자분이 441명, 저도 지금 제 기억이 없는 숫자입니다. 제 기억에 옛날 최고 기록이 한 500명 때였던 것 같긴 한데, 금요일 것도 황금 시간대라, 금요일 밤 10시였던 것 같은데, 근데 낮 시간에 400명 이상은 정말 처음입니다, 저도. 자, 그러면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숙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밥을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 후 다시 전자레인지 돌리는 먹어도 안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도 하나입니다. 보통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라고 하는 것들 한번 이렇게 자세히 겉면을 보시면 주로 PP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P2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외의 것이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거에다 밥을 담았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냉동실 보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역시 유해물질,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반복하게 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P는 영원한 소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게 진짜 횟수로 한 10번 이상 하셨어요. 마음 편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그때 발생해서 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먹으라고 만들지도 않았던 플라스틱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런 독성 연구 결과는 요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전에 소개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이 쏟아진 정도가 이제는 너무 많아서 소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거는. 그래서 최대한 미세 플라스틱은 완전 피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최대한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깨어나라님께서 쌤 목마르시겠네요, 물 드세요라고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송지연님께서 산성도 높은 음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드세요 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김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식초 들어간 것들, 식초를 뿌려놓은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산성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토마토도 참고로 산성도가 좀 높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젠시아님께서 요가 매트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의 기간 사용하면 교체하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요가 매트는 사실 제가 일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회사마다 쓰이는 소재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이런 소재도 영원한 소재는 아닙니다. 영원한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역시 시간 지나면 분해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100% 일어납니다. 실제 여러분이 봐도 시간 지나면 이렇게 다른 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노화 현상이라고, 분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분해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이렇게 시간 지나면 조금씩
조각들이 발생한 것들이 공중 날아다녀요. 예, 미세 플라스틱이 공중 날아다니게 됩니다. 실제 공기 중에 미세 플라스틱 검출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예전에 나왔습니다. 예전에. 근데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 코로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정지를 좀 교체해서 사용하시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깨러나르님께서 예전부터 유리 성분이 녹아 나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안심해도 되겠네요 해주셨는데, 예, 유리에는 납성분 나오지 않습니다. 요새는. 예. 혹시 그런 글들,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글들 보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납성분 나오는 얘기는 아주 옛날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하던 시절의 얘기다라고 아니면, 예,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LL님께서 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물티슈는 어떤가요? 입도 닦고 피부도 닦는데.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은, 물티슈가 사실은, 예전엔 정말 무분별하게 이제 제품이 제조가 됐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터지고 나서, 그런 살균제 성분에 대해서 정부가 완벽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거, 못 쓰는 거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허용된 것만 쓰입니다. 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티슈에 쓰이는 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 허용한 성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 성분 하나하나는 안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티슈 닦고 나면 처음에 이게 흥건하게 손에 묻어있죠? 그 상태로 뭔가 집어 먹으면 같이 먹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복합적인 독성들은 충분히 연구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티슈는 성분들은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물티슈로 손 닦는 건 다 좋아요. 얼굴 닦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충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충분히 건조될 때까지. 예, 처음에 이게 흥건하게 뭐가 묻어 있잖아요. 다 날아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뭘 집어 드시더라도 그걸 집어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한 생활 습관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영도님께서 지난 시간 이후 외부에서 포장된 랩은 무조건 벗깁니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노출될 포탈레이트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영도님께서 쏙쏙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설명 잘해주신 교수님이라고 극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샛별님께서 이런 문제 여성들은 민감해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근데 역시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CHERUB21님께서 교수님 연마제 제거 기대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참고로 제가 이거 홍보하려고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연마제 제거제를 사실 개발했는데,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다 보니까, 관련 아직 그 회사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걸 대량으로 생산해줄 그 회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찾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찾게 되면 그 회사를 통해서 아마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의학 채널 비욘드 구독자님들한테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엘레님께서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 턱없이 높은 거네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건 해마다 바뀌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과부하 화합물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원한 케미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게 몸에 들어오면 잘 분해가 잘 안 돼요. 배설도 잘 안 되는 그런 물질인데요. 또 일부 과부하 화합물은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요. 옛날 자료들 보면 정말 지금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많습니다. 저도 정말 놀란 게 많은데 정말 지금의 인체 노출 기준이 과거에는 정말 턱없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먹어야 안전해 말고 정말 마음껏 먹어도 되게끔 이렇게 설정해 놓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최근 시간이 지나면 독성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체 노출, 그런 결과들이 반영이 돼서 인체 노출 기준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딱 숫자,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딱 보고, 저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숫자가. 시간 지나면 바뀌는 숫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면 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시면,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공포를 조장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없애려면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정확한 지식만 갖고 계시면
노출될 가능성을 이제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그 HKJ님께서 포장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포장 배달 플라스틱은 거의 뭐 100% PE 아니면 PP입니다. 거기 자체에 음식이 담겨 있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걱정은 이제 그 위에 포장하는 PVC 랩이라든지 그게 첫 번째 문제고, 이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를 이제 재활용한다고 재활용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왜냐 아깝다고 뭐 재활용하신 경우인데, 역시 그런 재활용 자꾸 하시다고 보면 오히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장 배달은 이제 자제하시, 우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저런 게 재활용도 되지만 대부분 태우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운다는 게 결국 다 환경 오염입니다. 요즘 뭐 기후변화 심각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만 미국 정말 심각합니다. 기후변화가.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문가분들도.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주들은 지금 뭐 틈만 나면 뭐 폭풍, 뭐 토네이도가 불고 뭐 정말 심각한 인명피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가급적이면 이런 플라스틱 사용을, 그러니까 특히 필요할 때 아니면 가급적 배달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좀 환경을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다는 거 좀 약간 인지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무려 마지막 순간까지 467명, 너무 많은 분들이 접속에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참 사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얘기하는데도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니까요.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는 2주 뒤에 다시 비슷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한국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